자, 이제 오늘 오후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편안하게 들으세요. 인문특 강서부터 하면 안 돼요. 자, 그 대신에 제가 부탁을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게 언제 감을 잡아야 될지 모를 수 있으니까,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이 부탁할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달립니다. 정신 바짝 차리세요. 언제부터냐? 객관식 강의 때. 그때는 진짜 정신을 차려서 달리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밑줄 그으라는 것만 긋고, 그것만 계속 읽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나중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살짝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들에게 자, 시험 문제가 이렇게 해서 자, 문장이 이렇게 두 줄로 나왔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건 나중에 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출제자는요, 옛날 시험하고 우리 지금 현재 시점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옛날에는 뭐뭐는 뭐뭐뭐뭐 해서 뭐뭐 하네 이렇게 이제 요 세 가지를 시험에 내는 거예요. 그럼 중간에 수식어를 하나도 안 붙이고 요거만 기재를 해요. 요거. 자, 그러면 여러분 읽기 쉬워야 어려워요? 쉬워요. 엄청 쉬워요. 그런데 출제자들이 여러분들이 너무 점수를 잘 맞추니까 이제 여기에다가 수식어를 붙여요. 여기에다 수식어를 붙여서 여기다 수식어를 붙여서 여러분들의 눈을 흐리게 만들어요. 근데 이 수식어구는 정해져 있겠어요? 매년 바뀔 수 있겠어요?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밑줄을 그어드릴 때에는 요거 밑줄을 그어드리고 요거 밑줄을 그어드리고 요거 밑줄을 그어드려요. 그러면 유사한 문제들도 다 요렇게 세 가지를 밑줄을 그어드려요. 그러면 계속 그것만 보인다는 게 연습을 하면 보이는 거죠. 그럼 시험장에 가면은 나중엔 이건 안 읽고 요것만 찾게 되는 연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를 빨리 정확하게 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일이 밑줄을 그어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 유사 문제는 자, 그 밑에 OX로 문제를 만들어가지고 자, 여기는 후고 여기는 전인데 그래서 결론이 이렇게 달라집니다라고 비교를 해드려요. 그러면 정리가 빨리 끝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때는 객관식 할 때는 진짜 파이어 하시고요. 그 전에는 최대한 단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익숙해지려고 노력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19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자, 19페이지 가시기 전에 저번 시간에 했던 거 한번 해봅시다. 자, 법률관계가 있죠. 자, 법률관계라는 것은 이행하지 않았을 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이런 법률관계는 법률 행위, 즉 행위를 통해서 의사표시를 요소라는 것을 통해서 발생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의사표시를 전혀 두지 않는 법률 규정, 자, 이걸 줄여서 법정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여기는 줄여서 행위, 여기는 줄여서 법정 이렇게 합니다. 여기는 의사표시가 없어요. 그럼 법률의 규정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의사표시가 없으니까 어떤 요건 해야 됩니까? 라고 해서 우리가 공부했던 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고의손 이렇게 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 법률의 규정이 임의 규정이다. 그러면 법률과 내용이 다른 행위도 효력이 생기지만 법률의 규정이 강행 규정이다 라고 한다면 그때는 법률 행위가 법률의 규정과 다르면 효력이 없다. 그래서 무효다. 이렇게까지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부분은 사실은 암기입니다. 암기 하나 했잖아요.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요건이 뭐라고요? 고, 위, 손. 자, 그러면 자, 남편이 바람을 폈어요? 그럼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한테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요건을 따지셔야 돼요. 가능할까? 이게 아니라 고, 위, 손을 떠올리시면서 하나씩 체크를 하셔야 돼요. 감으로 가면 안 돼요, 이제는.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요. 전문가는 근거를 바탕으로 해야 돼요. 근거를 바탕으로. 그러면 고의나 과실 있어요, 없어요, 남편? 위법해 안 해요? 여기서 여러분 위법이라는 건 자, 간통죄가 없어졌죠? 그러면 바람 펴도 돼요? 적법이에요, 위법이에요? 간통죄가 없으면 형사처벌은 안 해요. 하지만 위법이에요, 적법이에요? 부부 사이에서는 동거 의무가 있고 정조 의무가 있어요. 정조를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딴 여자랑 바람을 핀다. 이건 정조를 안 지키는 거죠. 그럼 적법이에요, 위법이에요? 위법이에요. 처벌을 안 해도 여러분 형사처벌 안 한다고 해서 적법이 되는 게 아니에요. 형사처벌까지 갈 수는 없다. 위법은 위법인데 야, 국가가 성적인 자유 그것까지 형사처벌하는 건 좀 오버다. 그래서 형사처벌을 안 할 뿐이지 그게 적법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자, 다시 한번 남편이 바람을 폈다. 고의로 폈다.
아, 또 실수로 폈다. 뭐 어쨌든 상관없고. 적법이다, 위법이다. 위법이다. 그 적법이라고 말할 수 없으면 위법이에요. 남편이 바람 폈는데 적법이지?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위법이지. 그리고 여자는 아내는 손해를 입었다, 안 입었다? 정신적 손해 입은 거예요. 돈 말고 남편이 따박따박 돈 다 갖다 줬는데 그게 아니라 정신적 손해예요.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얻었죠. 손해가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생겼죠. 그때 아내는 남편한테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이 정신적 손해를 뭐라고 하느냐? 위자료라고 합니다. 위로받는 돈. 정신적 손해를 위로받는 돈. 그러니까 이혼하지 않아도 뭘 청구할 수 있어요? 위자료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니 나 못 살겠다. 그럼 뭐 하면서? 이혼 청구하면서 뭘 청구할 수 있다?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정신적 손해배상.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우리 뭐라고 부른다고요? 위자료. 마음을 위로받는 돈. 위자료예요.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 항상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들하고 지금 공부한 것 중에서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이제 이거 하나 공부하셨잖아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때는 감으로 가는 게 아니라 뭘로 가면 된다? 고, 위, 손 이렇게 가는 거죠. 고, 위, 손. 자, 이렇게 해서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되셨죠? 그러면 자,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고 그런데 그때 정신적인 손해배상을 우린 뭐라고 부른다? 위자료. 예, 정신적인 손해배상. 그 중에서 재산상 손해배상 말고 정신상의 손해배상을 우리는 위자료라고 부른다. 아, 우리가 이혼한 사람들끼리 서로 뭐를 달라고 한다? 위자료를 달라는 것은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구나. 불법행위 손해배상에서. 그럼 남편도 바람 안 폈고 아내도 바람 안 폈는데 서로 부부간의 갈등으로 뭐 성격 차이로 생겼다. 그렇게 이혼을 한다. 그때도 야 내가 너 때문에 정신적으로 얼마나 큰 피해를 입은 줄 알아? 하면서 뭐를 청구할 수 있다? 위자료.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는 뭐다? 고, 위, 손 이렇게 맞추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전문가는 근거를 바탕으로 움직여야 돼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죠. 너 감정평가 했니? 얼마 나왔어? 뭘 근거로? 이러이러한 근거로 이렇게 산출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죠. 그게 전문가라고요. 그러면 저한테 너 강의했니? 이렇게 돼. 선생님 뭘 근거로 그렇게 되죠? 이러이러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전문가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얘기했잖아요. 남인데 민법은 예외 규정이라 일상가사 대리권이란 근거 규정이 있다. 그럼 그 근거 규정 빼면 나머지는 원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대신 행사할 수가 없다. 대리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근거를 말할 수 있는 게 전문가입니다. 감으로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얘기하죠. 이쪽 집이 70억에 팔렸는데 그럼 이쪽 집은 대충 비슷하니까 70억 아닌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전문가가 아닌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저랑 같이 뭘 볼 거냐면 이거 볼 거예요. 법률행위. 시험에서 무지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자꾸 요즘 다 중요하다고 그러면 좀 그렇긴 한데 자, 19페이지 가시면은 의사표시의 유형이 있죠. 거기도 별표를 5개 치세요. 자, 그러면 법률행위를 한번 가도록 할게요. 의사표시를 하는데 의사표시는 크게 2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은 자, 먼저 의사표시 유형을 보시죠. 자기에 의한 의사표시, 자기 동그라미를 치시고 부자기에 의한 의사표시, 부자기 동그라미를 치세요. 작위, 부작입니다. 자, 여러분 아까 전에 얘기했죠. 법률 행위를 줄여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행위. 행위에 위가 오는 거예요. 행위를 했는데 말이죠. 지어서 해요. 행위를 했는데 지어서 해요. 의사표시를 했는데요. 그것을 말로 하는 거예요. 그렇지. 당연히 의사표시는 말로 하는 거죠. 그럼 저는 열심히 지금 여러분들에게 의사표시를 하고 있죠. 자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요. 의사표시를 했는데요. 자기를 한 거예요? 자기를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죠. 부작이죠. 부작. 말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부작이 옆에 쓰세요. 침묵이라고 써있죠. 침묵 밑줄 그으세요. 아무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이건 침묵. 말을 안 해요. 여기는 말을 해요. 그래서 자기 본문 보시면 말을 함이라고 써있죠. 말을 함. 그러면 여러분 침묵은 말을 안 하는 건데 의사표시가 될까요? 말을 안 하는데 이렇게? 의사표시가 될까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예를 들 테니까 잘 보세요. 사람이 배를 쭈르륵 굶어가면서 배가 너무 고파서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자 이렇게 그냥 갔어요.
지금 제가 이 사람을 구하는 행위를 한 거예요? 행위를 하지 않은 거예요? 아는 거죠. 그럼 전 이 사람이 죽었더라도 전 살인죄가 돼야 안 돼요? 이 사람이 굶어 죽었어요. 그럼 지나갔던 저는 살인죄가 돼야 안 돼요? 아니, 살인죄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거기 지나간 사람 다 살인죄예요, 그럼? 살인죄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말이죠. 이 굶어 죽은 사람이 내 딸이에요. 그럼 난 살인죄 아니에요? 살인죄로 처벌받죠? 내 딸을 굶겼잖아요. 왜? 왜? 거기에 대한 생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구조를 사람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내버려두고 방치하면 어떠한 터치도 안 하고 그냥 내버려두면 살인죄가 안 돼요. 근데 내 딸이 굶어 죽어가는데 그걸 방치하면 살인죄가 돼요. 왜? 바로 무슨 의무가 있냐면은 구조 의무가 있어요. 자, 지금 저는 제 딸에 대해서 무슨 의무가 있다? 구조 의무가 있어요. 근데 구조 의무 있는 사람이 구조를 안 했어요. 그럼 뭐가 돼요? 살인죄가 됩니다. 구조 의무 있는 사람이. 그러면 사람이 살려주세요! 이러고 있는 소방관이 어떡하지? 무섭다. 이러고 있으면 살인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소방관. 살인죄가 될 수 있죠. 무슨 의무가 있기 때문에? 구조 의무가 있기 때문에. 아셨어요? 경찰서에서 사람이 숨이 막 헉헉거리고 있는데 경찰관이 어떡하냐? 죽나 보다요. 그러고 갔어요. 살인죄가 돼야 안 돼요? 돼요. 경찰서 내에서 구조 의무가 있으니까. 근데 소방관이 휴가 중인데 화재가 난 걸 보고 달려갔어요. 그래서 사람을 구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칭송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왜 받아요? 휴가 중이에요. 구조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 했기 때문에 칭송받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전문가로서 얼마만큼 중요한 지식을 알고 있냐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자, 여기서 자, 아빠는 딸에 대한 구조 의무가 있죠. 근데 아빠는 제3자의 다른 사람에 대한 구조 의무는 없죠. 그러니까 구조 의무가 없으니까 그냥 지나가도 살인죄가 안 되지만 딸은 구조 의무가 있기 때문에 살인죄가 되거든요. 그러면 자, 여기 부작위는 말을 안 하는 건데 말을 안 했어요. 그럼 침묵이에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파트를 샀는데 아파트 내부에 공동묘지가 있어요. 아파트를 핑 눌러서 공동묘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럼 여러분 짜증이 나요, 안 나요? 내가 아파트를 샀는데 왜 공동묘지가 있다고 말 안 했냐고 화가 나요, 안 나요? 그러면 그 사람을 그냥 가만히 두겠어요? 사기죄로 고발하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뭐 말이라도 한 적이 있냐? 나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침묵을 시켰는데 내가 의사표시를 언제 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자, 부작위는 원칙적으로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얘는 의사표시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뒤를 한번 넘겨볼게요. 20페이지를 보세요. 자, 부작위부터 검토할게요. 맨 위에 부작위에 대한 의사표시죠. 고지 의무나 설명 의무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자, 거기 침묵을 함으로써 자신의 의사를 외부로 표시하지 않기에 부작위에 대한 의사표시는 밑줄 그으세요. 원칙적으로 의사표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을 안 하는 건 의사표시 아니에요? 아니죠. 근데 그 밑에 보세요. 고지 의무가 있어요. 여러분 아파트 분양자는 그 가운데 공동묘지가 있다는 걸 알려줄 고지 의무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었단 말이죠. 그랬는데 자, 다이아몬드 보세요. 고지 의무 있는 자가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의사표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 분양자가 쓰레기 매립장이 옆에 건설 예정인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지만 의사표시로 봐요, 안 봐요? 봐요. 예, 그래서 고지 의무 있는 사람이 부작위, 침묵을 하게 되면 그때는 의사표시가 됩니다. 의사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관련돼서는 나중에 공부를 하시게 되면 사기하고 대리가 나오는데 이거는 지금 신경 쓰실 필요는 없고 부작위에 대한 의사표시도 뭐가 있으면 고지 의무가 있으면 뭐가 될 수 있다? 의사표시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그것만 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되셨어요. 그럼 원칙은 의사표시 아닌데 예외적으로 요게 있으면 의사표시가 된다. 그럼 결론적으로 제가 묻겠죠. 이거 고지 의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데요? 그러면 의사표시가 아닌 거죠. 고지 의무 있는데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의사표시가 되는 거죠. 예,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파트고요. 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 자기 부분을 갈게요. 자, 의사표시를 하는데 자기 부분이죠. 19페이지로 가십니다. 자, 자기에 대한 의사표시죠. 방법. 여러분, 의사표시를 하는데 방법상에 제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원칙은? 예, 없습니다. 제가 말로 하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행동으로 하기도 하고 마음대로죠. 그래서 방법상의 제한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의사표시의 방법에는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의사표시를 할 때 먼저 명시적, 묵시적 의사표시가 있습니다. 명시적 의사표시, 묵시적 의사표시. 자, 이걸 나눠볼게요. 여러분 명시라는 건 뭐냐면 시, 보인다, 명백히 보인다, 명시. 자, 묵시, 시, 보인다. 그런데 어두컴컴하게 보인다, 묵시. 그러면 여러분 명시적이라는 건 뭐냐면 편의점 하나 예를 들게요. 담배를 사요. 아저씨 4종 주세요. 자, 이렇게 담배를 4종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이건 명시예요, 묵시예요? 너무 잘 보이죠, 명시죠? 근데 진열대에 있는, 자, 거기 진열대에 있는 삼각김밥을 탁 갖다 놓고 탁 삼각김밥을 갖다 놨어요. 그러면 방금처럼 명확하게 뭐 주세요라고 얘기한 게 아니죠. 그냥 진열대 갖다 놨죠. 그러면 여러분 이 행위가 사겠다는 의사표시예요? 안 사겠다는 의사표시예요? 그렇죠. 약간 어둡게 보이죠. 대놓고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게 묵시예요. 그래서 여기는 명확하게 밝히는 거고 이거는 행동이다. 그러면 여자친구한테 어떤 여자한테 나랑 사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건 명시고, 근데 묵시는 가방도 들어줘, 밥도 같이 먹어, 영화 광고 같이 가, 이렇게 얘기해서 뭔가 계속 옆에 붙어 있어요. 그러면 여자 입장에서 얘가 지금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 사귀자라고 얘기하는구나, 보이긴 보이는데 명확하게 보이진 않죠. 그럼 이게 뭐예요? 묵시. 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모든 의사표시는 명시적으로도 가능하고 뭐로도 가능하다. 묵시적으로 가능한 게 원칙이에요. 이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세요. 명시적, 묵시적. 원칙. 의사표시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예외가 있느냐? 예외가 아니면 다 뭘로 가면 되니까? 원칙으로 가면 되니까. 근데 예외가 없대요. 예외가 없어요. 그러면 항상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나올 거예요. 예외가 없는데 이러이러한 의사표시는 명시적으로만 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는 거죠. 명시적으로만 아니라 모두 가능하니까.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니까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온다고요. 예외가 없으니까. 그러면 자, 여러분 공부 한 번도 하지 않았지만 뭐 추인이라고 있대요. 추인의 의사표시는 묵시적으로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써 있어요. 시험 문제에서. 그러면 여러분 내용이 중요해요? 포인트가 중요해요? 포인트죠. 묵시적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외가 없으니까 다 할 수 있거든요. 틀린 지문 이렇게 맞추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외가 없다는 게 정말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시험장에서 문제를 푸는데 제가 이 예상 이런 부분 쭉 기출지문 쫙 모아서 또는 예상 문제를 쫙 모아서 보아주면 명시적으로만 할 수 있다? 틀려.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맞아. 명시적으로는, 묵시적으로는 안 된다? 틀려.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예외가 없다는 게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민법 규정은 없고 판례는 여러분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자, 구두 서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두 서면. 여러분 의사표시를 할 때 말로도 가능하다. 말로 한다? 구두. 글로 써야 된다? 뭐라고요? 서면. 자, 그러면 여기에 따른 예외가 있느냐라는 거죠. 자, 예외가 민법 규정에 있습니다. 예외가 있는데 그게 시험에 거의 안 나와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자, 그러면 여러분 저랑 같이 한번 볼게요.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근로기준법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구두로도 가능할까요? 구두계약이? 근로계약을 구두계약으로 할 수 있을까요? 말로. 그러면 여러분들 딱 하나만 물어보시면 돼요. 근로기준법에 근로계약은 서면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냐라고 물어보시면 돼요. 없어요. 그러면 구두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항상 규정은 예외 규정이거든요. 근로기준법에 서면으로 한다는 규정이 없어요. 그러면 구두로도 할 수 있어요. 그럼 보세요. 자, 한 애가 왔어요. 저 알바하고 싶은데요? 첫눈에 보니 마음에 드는구만. 내일부터 출근하세요.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걔도 내일부터 출근하겠습니다라고 했죠. 그러면 구두계약으로 근로계약이 성립한 거야, 하는 거예요?
한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서면으로 해야 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항상 구두 서면 모두 된다 안 된다? 된다. 이렇게 가시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서면으로만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 여러분 구두로 하면 증거가 남아야 안 남아요? 안 남아요. 서면으로 하면 증거가 남아야 안 남아요? 남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서면으로 계약을 해라. 꼭 서면으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나 요즘에는 다르죠. 핸드폰에 무슨 기능이 있습니까? 녹음 기능이 있죠. 그럼 구두로 돼야 안 돼요? 돼요. 구두로 됩니다. 강남에 빌딩이 어마무시하게 있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임차매도 수천 명이 돼요. 빌딩이 하나니까 빌딩에 이제 세입자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 그럼 그 사람이 전부 다 서면을 쓰겠어요? 구두로 하겠어요? 녹음기를 딱 틀어놓고 구두로 합니다. 자, 저는 누구고 당신은 누구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어느 계약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쭉쭉 하겠다 라고 해서 녹음을 딱 해놓고 그걸 노트북에 저장을 해요. 그럼 증거가 돼야 안 돼요? 되죠. 그러니까 증거 능력 때문에 그랬는데 요즘엔 구두도 얼마든지 증거 능력이 되기 때문에 구두 서면 모두 해도 상관없다. 꼭 기억하세요. 녹음만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 개념으로는 서면으로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요즘에는 녹음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 구두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제가 아시는 분이 자 이런 경우 왔어요. 아파트를 새로 신축을 했는데 하자가 좀 발생했어요. 근데 하자 공사를 하다가 더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자 담당자가 왔어요. 그리고 서로 뭐를 하냐면 녹음, 자 핸드폰을 놓고 녹음 기능을 켜요. 이렇게 합의를 해서 우리 이 정도 선에서 합의해서 좀 보상해 주십시다. 그러니까 그 정도 선까지는 저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서로 그럼 이 정도를 한 달 후에까지 저희가 돈을 마련해서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190만 원 보상으로 합의된 겁니다. 됐어요. 그런데 녹음을 했죠. 증거 능력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증거 능력을 보존하기 위해서 혹시나 핸드폰에 놨다가 지워져 버릴까봐 노트북이나 PC에다 옮겼어요. 증거 능력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구두 계약도 가능합니다.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자, 다음으로 재판상, 재판외입니다. 자, 채무자가 돈을 안 갚는다. 그러면 채권자가 가서 재판이 아닌 방법으로 돈 갚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런데 돈을 안 갚는다. 그러면 재판을 통해서 재판장님 제가 돈을 안 갚아요라고 재판상으로 청구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의사표시는 재판상, 재판에 모두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예외가 있느냐? 예, 예외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 시험에 단골 출제예요. 이거는 진짜 꼭 기억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외가 있는데 그 예외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뭘로 가능하겠어요? 재판상, 재판에 모두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의사표시는 재판의 재판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재판상 할 수 있는 것은 민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전혀 하나도 모르는데 자, 여기 한 번만 써볼게요. 제가 이거 무슨 뜻인지 몰라도 돼요.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민법의 규정에서 재판상으로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나중에 공부를 해서 아시게 돼요. 이거는 꼭 재판상으로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여러분 저랑 같이 다음을 볼게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꼭 재판상으로 해야 됩니까? 재판 외로도 가능합니까? 재판 외로도 가능하죠. 이게 아니니까 원칙으로 돌아가서 재판상, 재판에 모두 가능합니다. 그러면 자 형성권 여기 취소권이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여러분 재판상으로만 행사해야 될까요? 재판상, 재판에 모두 가능할까요? 재판상, 재판에 모두 가능합니다. 이렇게 가시는 거죠. 그러면 요거 나중에 공부하시게 돼요. 이 점유권하고 소유권은 우리 다음 주에 물권 들어갈 때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것도 철저히 구별해야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사전 사후 보시죠. 자, 사전 사후 의사표시는 사전에 해도 되고 사후에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가능한 게 뭐냐? 여러분 이거죠. 여보, 지금 우리 혼인신고 하려고 하는데 혼인신고하러 가도 될까? 그러니까 같이 갔다 오세요. 이렇게 혼인신고를 했어요. 일을 벌리기 전에 미리 의사표시를 한 거죠. 근데 혼인신고를 딱 하고 와서 여보 미안해 혼인신고하고 왔는데 그러니까 잘했어 이렇게 아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일을 벌리고 난 다음에 의사표시를 한 거죠. 이것도 된다 안 된다? 됩니다. 사전사후 모두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전으로만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자, 원칙 보시면은 의사표시는 사전에 미리 할 수도 있지만 사후에 할 수도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사전에 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요것도 시험에 나옵니다. 예외적으로 사전에 안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을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전부 다 사전, 사후 모두 가능하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또 공부하시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럼 이걸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거예요. 자기의 원칙입니다. 방법상의 제한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명시묵시 구두서면 재판장 재판에 사전사후 모두 가능하다 하다. 가능하다. 이게 원칙이다. 하지만 예외가 있으니까 예외는 나중에 공부하시고 그게 아니면 다 뭘로 가면 된다? 원칙. 요렇게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죠. 그건 나중에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20페이지로 가시죠. 20페이지. 자, 20페이지 가시면은 이제 의사표시를 한번 볼게요. 의사표시는 어떻게 하는 게 원칙이냐? 자, 갑이 의사표시를 뭐 하면 된다? 직접 하면 되죠. 갑이 스스로 을한테 의사표시를 직접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의사표시의 대리 보시면 당사자의 의사표시죠. 의사표시는 당사자가 직접 하는 것이 원칙적이다. 이 직접 하는 게 원칙적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 보세요. 당사자 외 의사표시입니다. 야, 병, 네가 좀 대신해줬으면 좋겠는데?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때 의사표시를 대신해주는 사람 우리 뭐라고 부른다? 대리라고 부릅니다. 대리라고 부르죠. 대리.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은 당사자 외죠. 의사표시를 당사자 외 대신해주는 자를 대리인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 의사표시의 효력의 발생 부분을 볼게요. 자, 여러분 이 의사표시는 언제 효력이 발생하겠습니까? 라는 거죠. 의사표시가 자,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이 뭐냐? 먼저 첫 번째, 자, 갑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을에게. 그러면 자, 갑이 첫 번째 사직서를 작성합니다. 집에서. 에이, 그만둘 거야. 두 번째, 사직서를 편지로 보냅니다. 발신합니다. 사직서가 을에게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을이 그 내용을 읽었습니다. 이렇게 의사표시는 4단계가 있어요. 쓰는 게 하나, 보내는 게 하나, 도달하는 게 하나, 그리고 읽는 게 하나. 읽었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지라고 합니다. 지, 안다, 읽었다. 뭐? 요점을. 그러니까 전부를 다 읽지 않아도 요점을 다 읽으면 아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의사표시, 사직의 의사표시는 언제 발생할까요? 효과가? 사직서를 작성할 때 사직의 효과 생깁니까? 내가 썼는데 그거 아니죠. 사직서를 부산에서 술 먹고 친구들이랑 해운대에서 회사 때려치고 싶다 이 새끼야 막 그러니까 친구들이 그래? 그럼 때려치 이 자식아! 내가 사직서를 품에 안고 다닌다 이 자식들아! 그러니까 그럼 보내! 해가지고 우체통에 훅 집어넣었어요. 사직의 효과가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기죠. 자, 그런데 사직서가 부장님 책상에 도착을 했어요. 그러면 사직의 효과가 생긴다 안 생긴다? 생깁니다. 설령 뭘 안 해도 읽지 않아도. 그러면 택배도 뭐냐? 택배를 보냈어요. 택배를 쌌어요. 도착의 효과가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기죠. 택배를 보냈어요. 도착의 효과가 안 생기죠. 택배가 도착했어요. 다만 내용물을 몰라요. 안 봤어요. 그래도 죄송해요. 그래도 도착이 아니다. 도착이다. 요지하지 않아도 도착이죠. 그래서 집에 가서 개봉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죠. 알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죠. 그것만 하면 도달입니다. 그러면 이때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자, 그럼 의사표시는 직접 하는 사람이 대리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의사표시가 을에게 뭐 할 때? 도달할 때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밑에 도달주의 원칙이죠.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의사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요즘에 발신주의 예외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우측으로 넘어가세요. 의사표시의 철회나 변경입니다. 자, 보시죠. 자, 여러분 여기서 해운대에서 편지통에다가 사직서를 넣었잖아요. 그 자신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저 새끼들 때문에 막 사직서를 냈네 막 그래가지고 자, 빨리 KTX를 타고 딱 회사 앞에 지키고 있다가 우체부가 보이니까 아저씨 제가 잘못 넣은 게 있다고 하면서 거기에서 사직서를 빼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도달 전에는 뭐 할 수 있다? 의사표시를 철회, 주워 담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을 보세요. 효력 발생 전, 의사표시가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마음대로 처리할 수도 있고 변경도 가능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사직의 의사표시가 우체부가 벌써 들어갔대요. 아이씨, 그래 부장님 책상에 딱 가니까 부장님이 안 계셔서 사직서를 싹 빼려고 했죠. 근데 부장님이 손 떼라. 손 뗐어요. 자, 사직의 효과 생겼다 안 생겼다? 생겼어요. 처리를 못해요. 그럼 어떻게 처리하시느냐? 부장님이 사직서? 미친 거지. 뭐 이렇게 하면서 네 이걸 한번 봐줄게. 상대방이 뭐 해주면? 동의해주면 그때 뭐 할 수 있다? 처리할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럼 효력 발생후를 보세요. 의사표시 효력이 발생한 후 처리나 변경이 불가능하고 상대방이 동의해 준다면 처리나 변경이 된다 안 된다? 되는 거죠. 요게 이제 우리 어디서 씁니까? 여러분 고수톱을 쳐보신 적 있으십니까? 낫장불입이라고 들어본 적 있습니까? 자, 고수톱을 타가는데 내가 이것을 치고 싶다 쳤어요. 자, 의사표시 했어요 안 했어요? 상대방한테 도달했어요 안 했어요? 그럼 처리할 수 있다 없다? 근데 상대방이 한 번만 물려줘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그럼 이거 한 번 물려주는 거다 동의해주면 뭐 할 수 있다? 그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바둑에서는 일수불태 한순간을 딱 놓고 손을 떼는 순간 처리를 못해요. 상대방이 동의해주면 한 손 물릴 수는 있어요. 그게 이거죠. 의사표시 효력 발생. 재밌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30페이지로 넘어가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 이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대로 사용이 됩니다. 그대로 사용이 되니까 잘 보시고. 자, 30페이지 가시면은 이제 뭐가 있냐면은 용어 정리를 좀 하려고요. 용어 정리합시다. 자, 거기 30페이지 보시면 계약의 당사자, 상대방, 제3자, 본인, 대리인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럼 한번 볼게요. 먼저 당사자입니다. 자, 당사자. 그러면 여러분 갑이 을과 계약을 체결했어요. 매매 계약을. 자, 그러면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갑과 을이죠. 갑과 을을 계약에 당사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갑과 을을 계약에 당사자라고 부르고요. 갑이 을이 당사자입니다. 그러면 이제 갑이 을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야이 상대방아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을이 갑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야이 상대방아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럼 요거부터 정리할까요? 자, 왼쪽 편에 보시면 자, 당사자 여기 30페이지 위에 밑에 보시면 당사자 나와 있죠? 자, 먼저 첫 번째 다이아몬드 보세요. 당사자 계약을 체결한 양쪽 모두를 한꺼번에 표시하는 단어이다. 됐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상대방 밑줄 그으세요. 계약을 체결한 양쪽 중 한쪽이 다른 한쪽을 부를 때 표시하는 단어입니다. 이런 게 이제 네이버에 잘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만들어낸 거고요. 그러면 자, 옆에서 병이 개입을 합니다. 병이 개입을 해요. 야, 이러면 되지 않냐?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 갑이 뭐야 넌? 제3자는 빠져. 자, 갑과 을 빼고 나머지를 다 뭐라 부른다? 제3자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제3자, 당사자 이외의 자들을 표시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병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병이 갑이 직접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게 아니라 병이 갑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체결합니다. 대리인으로서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자, 병이 뭘로써? 대리인이 돼서 갑의 의사표시를 대신해 준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데 계약의 당사자가 누가 될까요? 계약의 당사자가 누가 될까요? 을하고 누굽니까? 갑이죠. 갑을 대신해서 의사표시를 한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예요? 갑이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여기가 국세청입니다. 세금 신고를 갑이 직접 할 수 있죠. 그럼 누구 세무 신고죠? 갑이죠. 세무 신고의 당사자는 그럼 누구죠? 갑과 국세청이죠. 근데 세무사가 대신 신고해 줍니다. 그럼 세무 신고의 당사자는 누구죠? 갑과 국세청이죠. 의사표시를 대신해 줄 뿐이지 그 체결에 대한 계약은 이렇게 되는 거죠, 항상. 아셨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제가 소송을 진행하는데 혼자서 못할 것 같아서 변호사를 꼈어요. 그럼 변호사가 막 소송을 제기해 주죠. 그럼 변호사가 소송 당사자입니까? 제가 소송 당사자입니까? 저.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래요.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여기 대리인인데 이 대리인이 나 안 해. 그러면 얘한테 법적인 책임 물을 수 있어요, 없어요? 대리인으로 선임했는데 나 안 할래. 그럼 책임 물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무슨 관계? 안 하겠다고 했을 때 책임 묻는 게 무슨 관계? 법률 관계. 그러면 대리인을 선임할 때 몇 가지 방법이 있겠죠?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뭘로 선임할 수 있는 방법? 의사표시라는 방법으로 선임할 수도 있고, 뭘로도 법률의 규정으로 선임할 수도 있어요. 맞지요? 부모님을 혹시 법정 대리인이라고 부르는 걸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법정, 뭐의 줄임말? 법률의 규정으로 대리인으로 선임합니다. 설마 한 살짜리가 응애 하고 있는데 응애 이러면서 엄마 대리인 이렇게 선임을 안 하겠죠? 법률의 규정으로서 대리인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나이가 좀 먹어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데 변호사를 선임하면 그거는 우리 의사표시로 선임한 거죠.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임의 대리인이라고 합니다. 법률 행위로 선임한 대리인, 임의 대리인, 법률의 규정으로 선임한 대리인, 법정 대리인이죠. 자, 그래서 그 밑에 보세요. 본인 대리인. 자, 임의 대리인 보세요. 법률 행위에 의해서 선임된 대리인, 법률 행위고, 법정 대리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선임된 대리인입니다. 그래서 민법에서는 부모님이 대리인이 된다라고 선임이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봐야 될 게, 자, 이 사람이 대리인인데 대리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의사표시, 매매계약의 의사표시는 그 근본이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를 위해서 의사표시했어요? 을을 대리하는 거예요? 갑을 대리하는 거예요? 갑을 대신하는 거죠. 그러면 이 의사표시의 근본이 되는 사람은 누구예요? 갑. 얘를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본인이라고 해요. 근본이 되는 의사표시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가 대리인이고 갑이 본인이라면 얘는 누가 선임했다? 갑이다. 갑의 대리인이다. 아셨죠? 얘는 상대방이고 얘가 본인이래요. 그러면 얘는 누구의 대리인이다? 갑의 대리인이다. 이렇게 가시는 거죠. 대리인이 없을 때에는 본인도 없어요. 근데 대리인이 있을 때에는 누가 본인인지를 꼭 밝혀야 돼요. 누구의 의사표시를 대신하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위로 올라가세요. 본인은 다른 누군가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누구를 표시하는 단어가 본인입니다. 대리인이 누구를 위해서 의사표시를 할 때, 행위를 할 때 그 누구가 본인 되겠습니다. 자,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꼭 봐야 될 것이 이 단어는 정말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갑이 을과 계약을 직접 체결했다. 그럼 갑과 을이 계약의 당사자고 갑이 을을 부를 때 야이 상대방아, 을이 병을 부를 때 야이 상대방아. 제3자는 그냥 항상 다른 사람은 당사자 외에 나머지는 다 뭐라고 부른다? 제3자라고 불러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보셔야 될 것이 뭐냐면은 갑이 계약을 체결한 게 아니라 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했을 때 계약의 당사자는 대리인이 아니라 항상 누가 된다? 본인이 계약의 당사자가 됩니다. 누가 된다? 본인이 계약의 당사자가 됩니다. 그러면 한번 볼게요. 갑이 자신의 부동산을 공인중개사에다가 내놨습니다. 그럼 자기의 건물에 대한 소개를 해야 되겠죠. 그럼 공인중개사가 병이라고 갑시다. 병한테 나 대신에 의사표시를 하라고 대리권을 수여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래 자신의 집은 갑이 스스로 의사표시를 해야 되겠죠. 우리 집 이래 좋아!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자, 누가 대신 의사표시를 하라고 준 거예요? 중개사한테 우리 집 소개를 하라고 한 거죠? 그럼 중개사는 뭐다? 대리인이죠? 무슨 대리인? 법정 아니면 임의겠죠? 무슨 대리인? 그렇죠. 내 의사표시로 선임한 대리인 아닙니까? 이 중개사에다가 내 물건을 맡겨놨다. 그럼 무슨 대리인? 임의 대리인이죠. 그러면 갑을 뭐라고 부른다? 본인. 병을 뭐라고 부른다? 대리인이죠. 근데 법정 대리, 임의 대리. 임의 대리. 자, 그런데 이제 을이라는 사람이
공인중개사의 집을 찾으러 왔어요. 나 대신에 집 좀 찾아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병이 집을 찾아줍니다. 그러면 을은 뭐예요? 지금 이 병한테 나 대신에 집을 구해달라는 의사표시를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죠. 그럼 얘는 뭐예요? 대리. 얘는 뭐예요? 본인.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했어요. 계약의 당사자는 갑과 을이죠. 이렇게 해서 매매계약이 체결됩니다. 됐죠? 이게 계약의 당사자예요. 이렇게 공부하시는 거예요. 자, 되셨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자, 저랑 같이 31페이지에 선택권의 주체를 볼게요. 이것도 지금 되게 모르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고, 근데 여기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저랑 같이 선택권의 주체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해보니까 어때요? 뭐 그냥 할만은 하죠. 근데 계속 들으면 더 할만해요. 나중에 종합적으로 하면 또 할만해요. 할만해요. 나중에 여러분들 전략 과목 되실 거예요. 처음에 법을 몰랐을 때는 다들 걱정하세요. 이게 전략 과목이 될 것인가. 근데 나중에는 전략 과목이 돼서 고맙다고 다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처럼 잘 따라오시면 돼요. 자, 선택권의 주체를 한번 볼게요. 자, 선택권의 주체. 여러분 먼저 질문을 제가 던지는 걸 무지무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문답법을 저 이제 즐깁니다. 선택을 할 때 채무자가 선택을 할까요? 채권자가 선택을 할까요? 어떤 걸 살 때, 물건을 살 때 채권자가 선택을 할까요? 채무자가 선택을 할까요? 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이거는 여러분 꼭 알아두시면 좋고 모르셔도 상관은 없지만은 모르셔도 상관없는 게 아니라 알면 꼭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된다고 알면 좋은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매매계약을 체결해 보겠습니다. 매매계약. 매매계약의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이 뭐가 되겠어요? 채무자가 될 것이고, 매매계약의 그 의무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채권자가 되겠죠. 그러면 물건을 파는 사람이 채무자일까요? 물건을 사는 사람이 채무자일까요? 근데 물건을 넘겨줄 의무가 있고 매도인은 물건을 넘겨줄 의무가 있고 물건을 받는 사람은 돈을 줘야 되는 의무가 있죠. 그럼 양쪽 모두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물건을 파는 사람은 물건을 넘겨줄 의무, 물건을 사는 사람은 물건을 받을 권리, 물건을 사는 사람은 매매대금을 줘야 될 의무, 물건을 파는 사람은 매매대금 받을 권리. 이렇게 돼 있죠? 이것 때문에 헷갈려요. 그러면 매매라는 것은 물건이 포인트예요? 돈이 포인트예요? 자, 눈을 감고. 자, 매매계약에서 돈이 포인트다. 자, 손 들어보세요. 하나, 둘, 셋. 자, 매매계약에서 물건이 포인트다. 하나, 둘, 셋. 자, 다시. 선택을 하지 말고 선택을 꼭 해보세요. 자, 다시 한번 갑시다. 자, 매매계약은 돈이 포인트다. 하나, 둘, 셋. 자, 매매계약은 물건이 포인트다. 하나, 둘, 셋. 좋아요. 제가 틀려도 좋다고 그랬죠. 지금의 실수는 여러분들의 성장의 밑거름이 될 거라고. 그러니까 항상 선택을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 매매라는 것은 물건을 파는 거예요? 돈을 파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매매라고 하면 물건이 포인트예요. 매매는 물건을 파는 거죠. 그렇죠? 임대라는 건 물건을 넘겨주는 거죠. 사용하라고. 맞잖아요. 그럼 물건이 포인트예요. 그러면 자, 물건에서는 물건을 파는 사람을 매도인이라고 부르거든요. 물건을 사는 사람을 산다고 해서 매수인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면 물건의 경우에는 물건을 넘겨주는 사람이 채무자예요? 물건을 사는 사람이 채무자예요? 넘겨주는 사람이죠. 매도인이 채무자예요. 물건을 사는 사람이 채권자예요. 근데 선생님, 매매가 아니라 돈을 포인트로 잡으려면 어떡합니까? 간단해요. 매매 계약이라고 안 하고 매매 대금 계약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거는 매매가 아니라 뭐를 포인트로 잡은 거예요? 대금을 포인트로 잡았으니까 이럴 때에는 얘가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얘가 채권자가 되는 거고. 됐죠? 그러면 임대차는 물건이죠. 물건이 포인트죠. 근데 임대차의 차임, 그러면 돈이죠. 차임을 내는 사람이 채무자가 되겠죠.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대금이란 말이 붙으면 대금이고 그런 말이 없으면 물건이 포인트니까 물건을 기준으로 채무자와 채권자를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 자, 물건을 선택하는 사람이 채무자예요, 채권자예요? 그러면 물어보면 100의 100이 채권자라고 얘기를 해요. 왜? 이마트. 이마트가 물건을 파는 사람이고 내가 물건을 사는 사람인데 이마트에 가서 물건을 고르는 건 나잖아요. 내가 선택하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선택권의 주체는 채무자입니다. 왜요?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재래시장에 가셨어요. 물건을 파는 아줌마가 있죠. 우리가 물건 사는 거 사죠. 아줌마, 콩나물 2,000원치 주세요. 그럼 누가 담아요? 우리가 담아요? 매도인이 담아요? 매도인이 담아요. 맞지요? 매도인이 담잖아요. 재래시장에 가니까. 그러면 이마트는 왜 채무자가 안 담아요? 인건비. 그거를 채무자가 선택을 해주면 그 매대마다 전부 다 사람을 심어놔야 되죠. 인건비 감당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포장을 해서 채권자 보고 선택하라고 한 거예요. 그건 원칙의 예외예요. 예외입니다. 이마트는 선택권의 예외예요. 선택권을 채권자에게 넘긴 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선택권은 항상 누구한테 있다? 채무자에게 있어요. 채무자에게. 자, 그럼 택시를 한번 타볼게요. 택시를 타고 갈 때 운전기사가 채무자거든요. 목적지까지 도달해 줘야 되는. 그러면 잠실로 간다. 그럼 잠실로 가는 길이 여러 갈래가 있겠죠. 그중에서 어떤 길로 갈지는 누가 결정해요? 택시 운전기사가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택시 운전기사는 상대방인 채권자, 즉 탑승객에게 물어봐요. 왜 물어보느냐? 자, 운전기사가 선택을 해서 이 길로 갔는데 엄청 막히는 거예요. 물론 택시 운전기사는 여기가 제일 빠르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랬는데 고객이 아저씨 여기 15,000원이면 가는 길인데 지금 2만 원 넘었잖아요. 15,000원밖에 못 드리겠어요. 이러고 분쟁이 생기니까 차라리 선택권을 누구한테 넘기는 거예요? 채권자에게 넘기는 거예요. 그게 예외예요. 예외라고요. 그래서 선택권은 항상 누구에게 있다 원칙적으로? 채무자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돈을 채무자가 항상 뭐를 가진다? 선택권을 가져요. 자, 그러면 여러분 거기 선택권의 주체를 보세요. 원칙. 민법은 원칙적으로 선택권을 원칙적으로 누구한테 부여하고 있다? 채무자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그 밑에 자, 무권대리의 경우 예외적으로 밑줄 그으시고 그 밑에 선택권을 채권자인 상대방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예외가 그래서 시험에 그렇게 자주 나와요. 이건 나중에 거기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때 여러분들에게 제가 물어볼 거예요. 선택권이 누구한테 있다? 채무자요. 예, 맞습니다. 선택권이 채무자에게 있는 거예요. 되셨죠? 그러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자, 진짜 줄 쫙 서 있는 진짜 유명한 맛집이에요. 만두를 파는데 엄청 맛집이래요. 그러면 딱 갔어요. 저 만두 뭐뭐뭐치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담아요? 채무자가 담아요? 채무자가 담죠? 맞죠? 크기가 뭐 이렇게 무게나 이런 것들 다 채무자가 선택을 하죠? 그 선택권 항상 누구한테 있다? 채무자에게 있다. 근데 예외적으로 누구한테 선택권이 넘어갈 수도 있다. 채권자에게 넘어갈 수도 있다. 네, 그렇게 꼭 좀 기억해 주세요.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30페이지 볼까요? 자, 담보 관련 용어 정리. 자, 거기 보시면은요, 여러분 피담보 채권이 있죠? 밑줄 그으시고 담보가 있기 위해 전제가 되는 채권을 표시하는 단어다. 담보가 있기 위해 담보 동그라미를 치시고 전제가 뭐라고 그랬죠? P. 그리고 채권 동그라미를 치시면 뭐라고 부른다고요? P 담보 채권. 네, 이 정도만 보시면 그 다음에 됐어요. 뭐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됐고요. 자, 그럼 여러분들 저랑 같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은 다 공부하셨고요. 자, 이제 어디 부분을 보실 거냐면 나머지는 이제 다 수업 중에 설명을 드릴 거고 자, 진짜 어려운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제가 조금 있다가 쉬는 시간 끝나고 설명드릴 거고 자, 29페이지 보세요. 고의과실입니다. 고의과실. 자, 저랑 같이 여기 부분 좀 정리를 할게요. 이게 용어 정리를 해야 되는데 자, 한번 하나 볼게요. 자, 먼저 우리 아까 전에 악이라는 단어가 있고 선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악이는 안다는 뜻이었죠? 안다. 자, 선의는 모른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고의하고
과실을 한번 따져볼게요. 고의하고 과실. 자, 그럼 고의라는 건 뭘까요? 라는 거죠. 야, 고의로 살인했어? 라는 거죠. 알고 살인했다는 겁니까? 고의라는 건, 그래서 여기서 용어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지나가는데 모르는 사람인데 푹 찔렀어요. 그럼 이거 고의로 살인한 거예요? 과실로 살인한 거예요? 고의죠. 근데 안다, 모른다. 모르는 사람이었죠? 그러면 고의라는 게 뭐냐? 의도적. 요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29페이지 보세요. 고의나 과실이죠? 자, 그 첫 번째 다이아몬드, 고의 밑줄 그으시고, 의도적 행위입니다. 의도적 행위. 모르는 사람이지만 의도적으로 찌른 거죠? 그럼 이게 고의입니다. 그러면 과실은 뭐냐? 실수입니다. 과실은 뭐라고요? 실수로 찌르는 거죠. 그래서, 아니, 칼 들고 가고 있는데, 어이구, 죄송해요. 비었네요. 이렇게 되는 거죠. 실수로. 자,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 여러분 과실원이 있죠. 과실원 밑줄 그으시고 두 번째 줄 실수에 따른 행위로 밑줄 그으시면 되죠. 실수에 따른 행위. 예, 실수입니다. 그래서 한문으로는 그 밑에 뭐라고 돼? 자, 한문. 자, 저도 보고 써야죠. 자, 이렇게 씁니다. 과실, 실수. 자, 그런데 여러분, 거기 과실투가 있어요. 과실투. 밑에 보시면은, 과실투가 뭐냐면, 요 과실은 한문이 이렇게 됩니다. 요건 여기 약자로 쓰면 이렇게 되는데, 이게 과실입니다. 이게 뭐냐? 여러분, 열매에 매달리는 사과.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과실. 예, 그런 뜻입니다. 원물로부터 생기는 수익물. 사과나무로부터 생기는 수익물. 사과. 요게 과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실은 요렇게 쓸 때 이거 과실이고 요 과실은 실수구나 요렇게 읽으실 수만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실수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 보세요. 야, 너 있잖아. 사람을 쳤다며. 의도적으로 쳤어. 군대에서 내 선임이 엿선 놈이야. 날 엄청 때렸어. 그래서 의도적으로 쳤어. 그러면 뭘로 쳤다? 고의로 친 거죠. 근데 너 가사가 사람을 쳤다며. 실수로 쳤잖아. 아유, 내가 미쳤나 봐. 그거 잘 안 보이더라고. 그래가지고 뭐 잘 못 봤어. 아유, 피할 수 있었는데 피하지 못했어. 뭐 할 수 있었는데? 피할 수 있었는데. 그러면 내가 이 행위를 하면 사람이 다칠 수도 있었는데 다칠 수도 있었어. 피할 수도 있었는데 할 수 있었는데 별로 못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아이고, 내가 그것을 사람이 뛰어나오는 걸 할 수도 있었는데 내가 그걸 못 봤잖아. 그래서 다 부딪혔어. 교통사고가 났어. 그럼 이게 뭐예요? 그 사람이 튀어나오는 걸 알 수 있었을 텐데 알 수 있었는데 내가 그걸 미처 못 보고 그냥 부딪힌 거 아니야. 그럼 이게 뭐예요? 과실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나와 있는 과실원 옆에 알 수 있었을 때 밑줄 그으시고 이것도 과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아기하고 알 수 있었는데는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아기는 안다는 거고 이건 알 수 있었다는 것은 알 수 있는데 실수로 몰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불러요? 과실. 과실이에요. 과실. 그러면 자, 아기는 안다, 선의는 모른다, 고의는 의도죠, 과실은 실수고 실수라는 단어보다 알 수 있었을 경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 수 있었을 경우. 자, 81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우리 교재 81페이지. 81페이지 보시면은 여러분 107조가 있습니다. 107조. 거기 보시면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고 나올 겁니다. 제목에. 나중에 공부하시게 될 텐데 이거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여러분 제가 거짓말 한번 해볼게요. 쉬는 시간에 제가 커피를 한 잔씩 쏘겠습니다. 자,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진심으로 믿겠어요? 거짓말로 믿겠어요? 그죠? 제가 지금 이거 거짓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거 빼고 자, 여러분 우리 쉬는 시간에 커피 한 잔 할까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효력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그쵸? 근데 여러분 제가 예시를 들기 위해서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거짓말에 대한 예시로서 자, 제가 쉬는 시간에 커피 한 잔 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건 제가 약속이 효력이 생겨서 커피를 사야 되겠어요? 안 사도 되겠어요? 안 사도 되는 거죠. 왜 그러냐? 여러분 거기 보세요. 107조. 의사표시는 자, 제 107조 1항을 보세요. 자, 1항하고 2항인데 2항 보지 마시고 동그라미 2를 보지 마시고 동그라미 1을 보자고요.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의사를 표시한 제가 진이 아님을 진심이 아님을 알고 거짓말임을 알고 한 것이라도 일단 뭐하다?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효력이 있다는 얘기는 뭐란 말이에요? 유효죠. 그러면 제가 여기서 거짓말로 여러분 우리 커피 한잔 하죠? 쉬는 시간에 딱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커피를 사야 돼요? 안 사야 돼요? 사야 되는 거죠. 효력이 있으니까, 유효니까. 그런데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거짓말임을 알았거나 여러분 알았거나가 뭐겠어요? 고의예요? 악이죠. 알았거나 그래서 악이에요. 알았거나는 악이에요. 그 다음에 알 수 있었을 때 여러분 알 수 있었을 때는 뭐예요? 과실이죠. 그때는 뭐가 된다? 무효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 수업 중에 예시를 들고 있다. 그래서 예시를 들기 위해서 커피 살 생각이 전혀 없는데 커피 한 잔 제가 살까요? 라고 물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최소한 제가 거짓말 한다는 걸 뭐 했거나 알았으니까 뭐가 돼요? 무효가 되거나 커피를 살 필요가 없거나 여러분들이 선생님 진심인가 봐. 그럼 옆에 있는 놈이 탁 치면서 너 잤지? 지금 예시 드는 거잖아.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때는 뭐가 된다? 무효가 됩니다. 그 약속을 지킬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거짓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연극 중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연극을 하는데 연극에서 제가 아버지고 얘가 내 자식이에요. 자식아 내가 너한테 람보르기니를 사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 진심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지금 이 진심 연극 중에 대사가 그래요. 이게 진심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이게 진심이라고요? 연극 대사를 읊조린 거잖아요. 이게 저희 그럼 진심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연극 대사 중에서 아들한테 람보르기니를 사주겠다라고 이런 대사가 있어요. 그럼 진짜 사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연극 대사를 읊조리기 때문에 거짓말한 거예요? 거짓말한 거죠. 근데 상대방이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러고 상대방은 지금 연극 대사를 읊조리는 걸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 사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근데 만약 이게 진짜 유효라고 하면 람보르기니 이러고 쫓아다닐 거 아니에요. 이런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이제 어떻게 될 거냐면 이건 나중에 다 공부하시게 돼요. 지금 제가 개념을 하나도 말씀을 안 드렸기 때문에 난감하긴 하나 자 지금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뭐가 된다? 무효다 이런 단어가 나와요. 그러면 알았거나라는 뜻이 뭐라고요? 악이. 알 수 있었다는 게 뭐라고요? 과실. 자 그러면 반대로 써볼게요. 여러분 무효의 반대말이 뭐죠? 유효. 악의의 반대말이? 선의. 과실의 반대말이? 과실 없다. 무과실. 그러면 뭐가 된다고요? 유효가 된다고요. 이제 이걸 연습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조금 있다가 여러분들에게 그 밑에 나와 있어요. 논점 정리했을 때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이는 무효다라고 되어 있어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나와 있죠? 네, 요거를 저랑 같이 엄청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당장 뭐만 보시면 된다. 자, 악이라는 단어가 뭐다? 안다. 그래서 여기 부분에 알 수 있었을 경우가 뭐냐? 그럼 뭐다? 과실. 그 다음에 모른다는 게 뭐다? 선의. 의도적인 게 뭐다? 고의. 자, 그럼 그 2항을 읽어보세요. 전항의 의사표시 무효는 누구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에,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써있죠? 그러면 여러분 대항이라는 단어 대신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주장. 선의의 제3자에게 뭐 하지 못한다? 주장. 그런데 거기에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당사자예요? 제3자예요? 제3자예요. 그러니까 읽으실 수만 있으면 돼요. 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 모르는
당사자 말고 제3자 주장할 수가 없구나. 이렇게 그냥 아시면 돼요. 나중에 설명을 다 드릴 거예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인문특강이고 기초강의다 보니까 용어 정도만 읽으실 수 있으면 돼요. 그러면 제가 좀 자세한 내용은 잠깐 쉬었다가 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 쉬시죠.